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7월 1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이고, 우리 두 딸이 당진에 사는데요. 둘 다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좀 이상하거든요. 확인 좀 해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건 자매의 아버지였죠. 둘이 같은 아파트 각각 7층과 12층에 살고 있다는데요. 7층에는 동생이었던 39살의 나금주 씨, 그리고 12층에는 40살의 언니 나정은 씨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가장 먼저 동생이 살고 있는 7층에 들리게 돼요. 초인종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곧장 언니가 사는 12층에 올라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즉각 수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동생 금주 씨의 도어락을 일단 강제로 뜯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를 찌르는 악취였죠. 동생 나금주 씨는 침대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지 시신이 많이 부패한 데다가 피부에는 청색증까지 돌고 있었어요. 그럼 언니는요? 경찰은 즉각 12층 언니 집에도 강제로 진입을 했고 거기서 나정은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패 상태로 봐서 그녀 역시 사망 시일이 며칠 지난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사망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매의 시신은 모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동생 금주 씨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언니 정은 씨는 전라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집안의 분위기도 좀 묘하게 달랐죠. 유독 언니 정은 씨 집안은요,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물새큰, 그러니까 막 뭔가를 뒤진 흔적이 곳곳에 보여요. 또 복도 쪽 작은 방 창문에 달린 방충망 일부도 뜯겨져 있었고요. 이건 명백한 외부 침입의 흔적이죠. 게다가 정은 씨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 다수, 명품 가방, 그리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밖에 세워둔 외제차까지도 도난당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자매의 가족들은 이 사건 현장인 당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까지는 주로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언젠가부터 너무 바빠요 하면서 통화를 잘 할 수 없다는 답장만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부모는 처음에 정말 애들이 바쁜가 보다 라고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특히나 아버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전화조차 받지 않는 두 딸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다가 경찰에 확인을 요청한 건데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자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자매 중에 언니였던 정은 씨는 이곳 당진으로 이사를 온 뒤에 직접 민속주점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나 될 정도로 가게가 잘 됐어요. 이 당진이란 데가 고향도 아니고 또 연고도 없던 곳인데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정은 씨는 가게가 좀 안정이 되니까 동생 금주 씨한테 당진으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함께 가게를 운영해보자는 제안이었죠. 이렇게 자매는 같은 아파트 7층과 12층에 거주하면서 가게 운영도 같이 하고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특히 자매 간의 애정이 남달랐는데 언니가 동생을 살뜰하게 챙겼다고 알려져 있고요. 동생도 언니를 물론 잘 따랐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냐라고 추정했어요. 범인은 처음부터 자매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면식범이란 소린데 근데 또 여기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원한에 의한 범죄인지 또는 성범죄 아니면 사장이었던 언니 정은 씨의 금품을 노린 건지 쉽게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금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동생까지 살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추정만 오가는 와중에 자매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인은 불명.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인을 가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뜻밖의 계기로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시신이 발견된 7월 1일, 바로 이날 경찰서에 또 다른 1호부터 신고 전화가 접수된 거예요. 그 신고자는 피해자 정은 씨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A 씨였는데요. A 씨는 그날 새벽 6시 반쯤 동생 금주 씨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갑자기 언니네 가게 비밀번호를 묻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매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비밀번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각 A씨가 수상하다라고 감지를 했죠. 그래서 이거 답장을 보내 말어? 하고 고민하던 차였는데 땡! 이번엔 사장인 정은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부산에 일이 있어서 며칠간 쉬려고 해. 그러면서 사장 정은 씨는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니 가게 비밀번호를 동생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A씨는 이게 너무도 이상했죠. 아니, 두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 될 텐데 왜 굳이 나한테 이걸 물어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입니다. 자, A씨의 신고 내용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일단 그 문자가 도착한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이른 아침인데 사실 자매들은 이미 그보다 한참 전에 사망한 건 분명했어요. 시신이 그만큼 부패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범인이 자매의 휴대폰, 이 두 개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신 발견 하루 만인 7월 2일, 경찰은 마침내 범인을 검거한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유가족과 자매의 지인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죠. 범인은 바로 숨진 동생 나금주 씨의 남자친구였던 33살 김 씨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당시 금주 씨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여친의 언니까지 살해했다? 김 씨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밤 8시, 이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에요. 김 씨는 여자친구 금주 씨와 함께 집에서 한잔을 하고 있었던 중이죠. 그러던 중 금주 씨가 술에 취해서 약간의 주정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김 씨가 이렇게 지인하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뭐야 문자 보내 하면서 막 그걸 방해했다고 하고요. 이때 김 씨가 아씨 그만해 짜증을 냈는데 금주 씨는 뭐 이런 걸로 짜증을 이렇게 화를 내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게 됩니다. 밤 10시 30분 금주 씨는 술에 취해서 어느덧 잠에 들었어요. 헌데 김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살인 동기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살인까지 이어졌는지는 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는 순간 금주 씨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곤히 잠든 그녀에게 다가가서 사정없이 목을 졸랐죠. 여기까지가 김 씨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화가 난 상태로 금주 씨 목을 졸라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요. 이미 살인이 들통난 마당에 모든 게 우발적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애쓰는 듯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부터 엄청나게 다르죠. 참고로 계획살인의 경우에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법정에서 감형이 참작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여자친구 금주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게 맞다고 쳐요. 그런데 12층, 그러니까 다른 집에 살던 언니 정은씨는 왜 살해했냐고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12시 반, 김씨는 돌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CCTV를 피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갔죠. 12층, 언니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복도 쪽에 작은 방 창문을 열어서 안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정은 씨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퇴근 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범인은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불도 켜지 않은 그 캄캄한 집 안에서 숨죽이고 언니 정은 씨를 기다립니다. 아니, 이 김씨 주장대로 이 모든 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그 정은 씨를 기다리는 그 2시간 동안 좀 흥분이 진정되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새벽 2시 10분. 철컥 문소리가 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정은 씨가 귀가합니다. 그녀는 바로 샤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욕실을 나온 순간 김 씨가 뒤에서 그녀를 급습해서 목을 휘어감아 제압합니다. 그리고 언니마저 잔혹하게 살해했던 거예요. 2번째 살인. 이 부분은 경찰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언니를 죽인 거냐라고 물으니까 어차피 아까 여친을 죽였고 내가 이제 도피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보니 자금, 돈이 필요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막 뒤진 흔적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경찰 또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주 씨와 그 김 씨, 이 2사람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2사람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입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2020년 2월에 금주 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이때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를 만나게 되고 둘이 곧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김 씨가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금주 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순탄치 않았어요. 이것저것 부딪히고 다툼이 잦아졌고 범인 김 씨가 말하기를 금주 씨가 매번 술에 취해 있어서 더 동거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그냥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이 이번엔 금주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사람의 문자 내용을 복원했거든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죠. 금주 씨는 애초에 김 씨와의 동거를 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같이 살자고 조르는 건 김 씨였죠. 이게 막 문자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나 자기랑 당진에서 같이 살고 싶어. 나도 언니네 가게에서 좀 일하면 안 돼? 아니 뭐 집과 직장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질척였던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처음부터 좀 돈에 여유가 있는 이 자매에게 김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상한 행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그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검색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울산 단란주전. 그 사람 죽이고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바로 유흥비로 써버리려고 한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게다가 언니 정은 씨의 외제차도 훔쳐갔죠. 이걸로 당진에서 울산까지 막 도주를 하는데 그마저도 사고를 일으켜요. 근데 또 여기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차를 버리고 이때 훔쳐온 명품 가방만 챙긴 뒤에 도주합니다. 더 황당한 게 있는데 그 명품 가방은요, 울산에 살던 옛 애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정말. 종업원 A씨에게 온 문자, 그것도 김씨 짓이었습니다. 범행 후에 2자매의 핸드폰을 자기가 다 챙겨간 거예요. 이건 범행 발견을 최대한 늦추려고 했던 행동이었죠. 진짜 또 황당한 게 있는데 김씨가 자매들 핸드폰으로 한 100만 원어치 소액 결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에 쓴 줄 아세요? 전부 게임 아이템 구매였습니다. 앞서 금주씨 행세를 하면서 종업원에게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보낸 문자는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가게 비밀번호와 일치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다행히 이걸 종업원 A씨가 눈치채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간 김씨의 행각을 좀 살펴보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금주씨에게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거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직업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자매에게 들러붙어 있었던 거죠. 특히나 그는 평소에 자기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걸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병이 있어서 약도 먹어야 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자신의 병을 미끼로 쓴 거죠. 돈에 정신이 완전 나가서 자매의 목숨까지 빼앗은 살인마 김씨. 근데 이 사건이 2020년도에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 신상 공개가 됐을 법도 한데 어쨌든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권이 보호됐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인터넷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본명이 김종식이고 또 본인으로 추정되는 사진 몇 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귀한 두 딸을 잃게 된 자매의 아버지. 그는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셨죠. 유가족이 보기에 그의 범죄는 명백한 계획살인이었거든요. 그럼 재판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재판이 한참 이어지던 중이었는데 이때 김종식의 정신감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반사회성 성격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자매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결국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김종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이 과중하다면서 즉시 항소했고요. 검찰은 아니다, 이 형량이 너무 적다 라면서 또다시 항소하게 됩니다. 2심이 열렸고 여기서도 김 씨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김종식은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죠. 2020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정말 무수한 강력범죄로 인해서 과거의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점차 흐릿해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유가족의 가슴 속에는, 특히나 부모의 마음엔 평생 심장이 찢길 듯한 고통이 남아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 비극의 사건을 잊지 않고 또 유가족과 함께 분노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너무도 억울한 죽임을 당한 두 자매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2월 16일 수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도 유흥을 즐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술을 거하게 걸친 5명의 청년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미 1차를 즐겼고 2차로 어딜 갈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한 나이트클럽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긴 이태원에서도 특히 부킹이 잘 되기로 소문난 장소여서 다들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우선 이 5명이 어떤 사이냐면 명동에 있는 한 생맥주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만난 동료들입니다. 퇴근 후에 이태원에 다 함께 놀러 온 거죠. 그날 나이트클럽에서는 춤추고 술을 마셨는데 이후에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이뤄집니다. 무리 중 한 명이었던 황 씨가 부킹을 통해서 미모의 여성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박 씨는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황 씨처럼 일 끝내고 스트레스 풀 겸 놀러 온 거예요. 두 사람은 대화를 한참 했고 서로 잘 맞았는지 나이트클럽 영업이 끝난 새벽 6시쯤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를 마셨죠. 이때 박 씨는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하게 되는데요. 황 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그녀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박 씨가 살고 있던 영등포 대림동의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집에 둘만 남게 되자 황 씨가 어두운 본색을 드러냅니다. 강제로 박 씨 옷을 벗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황 씨는 분명 박 씨도 자신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박 씨는 강하게 저항했죠. 그러자 순간 황 씨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박 씨를 마구 때리더니 이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숨이 막히고 힘겨워했지만 황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 씨의 몸은 미동도 없이 축 처졌고요. 그런데 이때 문득 황 씨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나는 아는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어 라고 말했던 점이에요. 보니까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집세도 아낄 겸 룸메이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황 씨가 조심스럽게 다른 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씨의 동거인인 정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미 한 차례 박 씨를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황 씨의 욕정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 씨를 보자마자 욕망에 사로잡혔고 잠시 후 그녀의 침대 위로 올라가는데요. 깜짝 놀라서 정 씨가 잠에서 깼죠. 아니,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이 야밤에 자신의 방에 와서 올라탄 상황에 경악했고 또 저항합니다. 아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근데 이때 황 씨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거실에서 여자애 죽인 걸 얘가 하면 안 될 텐데? 그럼 골치 아파지는데? 순간 황 씨는 정 씨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황 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오전 알바 가게로 정상 출근합니다. 그날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동료들과 웃으며 일했어요. 하지만 퇴근을 한 후에 그가 향한 곳은 미아리에 있는 홍등가였습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즐겼죠. 전날 풀지 못한 욕정을 여기에 풀러온 건데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온 후에야 경찰이 자기를 추적하지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했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클럽에서 주고받은 박 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죠. 대뜸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당연히 죽은 박 씨가 받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받는 걸 보니 아직 경찰이나 집주인에게 발견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안심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과감하게 박 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기억나지? 그날 이후로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연락 좀 줘. 이후에 그는 TV 뉴스와 라디오에 집중했어요. 대림동 주택 안에서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틀이 지난 2월 18일 밤 10시 30분, 황 씨는 다시 박 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틀 전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이 참극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두 여성은 각각 거실과 방에 숨이 끊긴 채 누워 있습니다. 황 씨가 여기에 온 이유는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여기에 오기 전 이미 신림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석유 한 통을 사온 상태였죠. 잠시 후 그는 숨진 박 씨와 정 씨를 침대 위로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석유를 두 사람 몸 위로 뿌려요. 불을 질렀고 재빨리 그곳에서 도주했죠.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다행히 불은 진압됩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타들어간 여성의 사체 두 구를 발견했는데 이후 황 씨의 생각대로 처리되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경찰은 이게 살인을 덮기 위한 고의적인 방화라는 걸 정확히 감지합니다. 아니, 자연발화도 아니고 석유를 뿌린 거잖아요. 이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경찰이 죽은 박 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황 씨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포착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전화해봤다. 근데 이게 무언가를 덮는 듯한 얄팍한 속임수로 느껴진 겁니다. 물론 이전에 박 씨와 정 씨 주변의 사람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황 씨에게 집중합니다. 며칠 후 집안에 숨어있던 황 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됩니다. 강력 용의자 신분이었던 거죠. 처음 그는 박 씨를 나이트에서 만난 건 맞지만 곧 헤어졌다. 난 모른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택시를 같이 타고 간 증거가 남아있죠? 형사들은 증거들을 모아서 그를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내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황호진. 당시 23살로 호프집과 레스토랑 등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청년입니다. 1995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입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학업에 큰 뜻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의문이 든 부분이 있었죠. 아니 어떻게 하룻밤에, 그것도 1시간 안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할 수 있지? 평소에도 이런 잔인한 모습이 있었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을 했던 호프집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황호진이요? 되게 친절하고 사분사분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황 씨가 좀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손님으로 오는 그 여자들한테도 종종 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주변인들은 황 씨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면서 거의 믿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워낙 친절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외국어도 좀 하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뤄서 사장의 신임까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손님들, 사장한테 다 인기가 좋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그날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깨운 걸까요? 아니요.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이미 황 씨가 1995년과 96년 2차례나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이력이에요. 잠시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면 그는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전도사 어머님이 돼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벽이 심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지갑에 자주 손을 댔다는데요. 실제로 황 씨 어머니는 아들이 남의 것을 너무 손을 잘 댄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성장을 해서는 황호진이 유독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버는 돈 족족 다 유흥비로 탕진했죠.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일쑤였고요. 부모님도 그닥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황호진을 집중 조사하던 경찰이 뜻밖의 사실을 마주해요.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한 살인사건이 그가 벌인 이번 사건과 유사점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였냐면 황호진이 체포되기 1년 전인 1999년 6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옥탑방에서 24살의 여성 김씨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 집에 친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건 당일 괴한이 갑자기 집에 침입해서 언니 김씨를 협박한 후에 돈을 뺏고 성폭행을 한 후에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었죠. 다행히 현장에 있던 김씨 여동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범인의 몽타주와 또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지만 이후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던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에서도 이 김씨 동생의 증언에 따라 만들어진 몽타주가 공개되었고 국민적인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행방을 전혀 찾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인데 여기서 형사들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어요. 여자들만 골라 사는 집을 침입했고 이게 돈을 훔치거나 살해보다는 성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다. 이 점은 여러모로 이번 사건과 비슷합니다. 경찰이 황호진을 만났죠. 그리고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뭐 했는지 알리바이를 추궁했어요. 황호진은 아니 왜 무고한 사람을 갑자기 범인으로 뭐냐면서 펄펄 날뛰었지만 이번에도 얄팍한 수는 금세 탄로납니다. 결국 그는 홍제동 옥탑방 미제 사건 또한 자신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게 돼요. 1년 전 사건 당일, 그날도 황호진은 알바 끝내고 술을 한잔 한 뒤에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해요. 순간 강한 욕정을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성매매를 하러 가기에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은 보름 전인 5월 말에 이미 절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 한 옥탑방이었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피해자 김씨 자매가 살던 곳이에요. 그때 가방을 훔쳤는데 안에 든 수첩을 보고 거주자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욕정이 이끄는 대로 황호진은 홍제동의 어두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죠. 주변을 살핀 후에 거침없이 가스 배관을 타고 이 옥탑방 창문으로 침입합니다. 몸을 구겨 넣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해요.
집안은 조용했죠. 김씨 자매는 당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보니까 방바닥에 접시 그 위에 과도가 올려져 있었어요. 과도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이 흉기로 위협하면서 자매들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돈과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는 이불을 뒤집어 쓰게 해서 시야를 차단합니다. 이후 언니에게는 몹쓸 짓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내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앞서 박 씨와 정 씨 범행 수법과도 유사하죠. 그렇게 언니 김 씨는 황호진의 손에 숨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너무 끔찍하게도 동생은 이 모든 과정을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지켜봐야 했죠. 그런데 황호진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언니를 죽인 뒤에 동생까지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동생이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반항을 하니까 황호진이 그제서야 겁먹고 도주합니다. 자, 이렇게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 그는 불안했겠죠? 경찰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자수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흘러도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는 착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또 다른 끔찍한 살인 행각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만일 그가 박 씨와 정 씨 살인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계속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겠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청년인 척 행동했지만 정말 그 내면은 추악한 변태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경찰 추궁에 못 이겨 자백을 하긴 했지만 끝없이 합리화를 펼칩니다. 술에 의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한 거고, 또 내가 사실 몇 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걸 증거로 내미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형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다행히도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황호진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했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범행을 한 후에 메시지 보내놓고 막 전화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상황을 봤을 때는 심신미약 증세가 있다고 보기 힘든 거죠. 이에 따라 황호진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현재까지 국내에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첫 번째로 그 한 집에서 2명의 여성을 범하고 또 살해까지 했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범인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서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첫 살인이 아니고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까지 밝혀내면서 정말 이 사건 내내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2000년대라 가능했겠지만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사이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간 순서상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였던 언니 김 씨, 그녀는 모대학 무역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법무법인에 갓 취직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많은 이들이 아픔을 공감하고 또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하지만 반면 두 번째 피해자였던 박 씨는 그녀가 생전 단란주점 종업원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대중들이 색안경을 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황호진을 집안에 끌어들여서 화를 자초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녀는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동정 대신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악마의 탈을 쓴 범인 황호진을 맘껏 욕할 순 있지만 개인의 잣대로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